자, 그러면 호적세역대 등장 배경을 볼게요. 그 기출 문제 풀어본 것처럼 이게 관련돼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그걸 이제 보면 일단은 군국제 때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가 약화됐죠. 그래서 호적의 등장의 계기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이 후식 정책에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시민이 이제 한쪽에 몰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염촌 논쟁에서도 그 당시 이제 상호양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정부가 간섭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의 유지들이 백성들을 수탈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반영된 거죠. 자, 모제 때 경제정책에 인해서 농민들의 몰락과 폭리, 그다음에 서약교통과 오수재 보급 등에서 상공을 발달에 인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 토지에 투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토지기관이나 불법적인 토지경방, 매득에 의한 이제 토지 집정들의 논리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협적 관계라는 게 있는데, 그 인협적 관계라는 것은 이제 전국시대부터 형성됐죠. 그래갖고, 주로 이제 물질적인 수수관계. 그래갖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어떤 혈연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다. 비혈연적 관계면서 물질적인 어떤 수수관계를 통해서, 지주들, 호족들이 그 밑에 있는 정객들을 예속 농민화시키죠. 이때 예속 민화 시킨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노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사고팔 수 있는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종속되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켜서 그래서 이제 있고, 또 호족과 다른 호족 간의 어떤 통혼을 통해서 그 호족 간의 연대를 강화하고요. 그러나 유학의 어떤 차등적인 사회 질서 이런 것들, 유학의 간화로서 이제 정계 지출 등등 호족세의 한걸 이선제나 뒤에 이제 좀 얘기지만 위진남복 시대 구품중정제를 통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하게 되죠. 자, 호족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견방호족과 이제 개발호족이 있는데요. 견방호족은 권력과 이제 결탁해서 불법적인 강압수사를 통해서 농민들 토지를 강제 뺏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나 사기 같은 강압적 수단을 통해서 불법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견방호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발호족 같은 경우에는 항무지 개간이나 변경 개척을 통해 대토지를 이제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형태의 호족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 호족들은 크다는 장원을 이제 소유하고 있고, 이 장원들은 이제 되게 이제 가작제 형태, 소작용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간 농업이 발달돼 있죠. 저수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저수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 권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호족들이 이제 나서 만들게 되죠. 거라는 것은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운하죠, 운하. 예. 그리고 저수지 파와 당 같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당나라, 송나라 때 일반화돼요. 주로 이제 해수 유역에서 주로 수도작 경작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전에 이제 하전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하전이라는 것은 평야 지역의 농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전 있죠, 고전. 고전은 이제 상등을 해서 구릉지대에 농사를 짓는 방법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먼저 점점 하전화됐다. 평야지도로 해갖고 했다. 그래서 이만큼 평야지대에 농사를 졌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저수지를 만들고 수리시설을 만들고 늪지를 개간함으로써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죠. 우리나라와 비슷해.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고전에서 했잖아.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고전 중국기 때 넘어와서 하전으로 바뀌죠. 그래서 하산도 지역 같은 것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과 이제 같이 연계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개간농업 같은 걸 했던 것은 주체가 누굴까요? 국가가 아니라 이런 호족들이 이제 개발했던 거야. 그 앞에 이제 있던 개발 호족들이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대전법이라는 게 있는데, 대전법은 이제 약간 예전에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진보된 농구, 그러니까 한 마리의 소와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소를 데리고 이제 했던 것에서 5경 단위로 하는 대농장 경험을 이제 주로 이용했다. 그래서 대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하전을 소유했던 호족들이 주로 했던 방식으로 한 마리의 소와 사람에 의해서 작업을 수행했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는 진보된 농구를 이용해갖고 5경 단위로 소를 끌면서 가는 방식으로 했는데, 저도 자세한 방법은 모르겠어요. 제가 농사를 안 짓다 보니까. 대전법이 있었다.
예, 그래서 이제 구전법 가게 대전법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리 선발 방식에서도 아까 치면 종족과 항당 사이를 바탕으로 관리 수인데 아까 한거 이선제 있죠? 이런 것들이 다 그 호족대에 유리한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호족새우때 이제 성장한 결과 그 당시 한걸 이선제와 그다음 매간 매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매장력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호족이 관료화됐고요. 일부 호족들은 외적 항간과 결대 후한 붕괴에 용이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후한 말기 때 청류하고 탕류하고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청류세역들 상당수가 호족들이야. 근데 탕류세역들은 항간과 외축도 있죠. 거기에 이제 일부지만 호족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항거적 난이후에 이제 지방 호족들 할거 형성이 이제 변화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그 얘기 이제 호족적 대토적 정객해서 경작을 했고 정객 예속화, 하오라고 했죠. 이들을 상호 위존적인 항리 공동체 붕괴돼서 호족들이 만든 오와 촌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농민들이 몰려가 국가재정 기반이 변화돼서 호족은 종족을 형성해 사회적 기반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농민 호족 항제의 삼층적 지배 구조가 변질됐다. 그래서 전환 초기 때는 항제가 직접 인민을 지배하는 체제에서 농민 호족 항제에 관한 삼층적 지배 구조로 변질됐다는 거. 그 다음에 그 호족들은 이제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자체적인 뭐냐면 군대를 가지게 돼요. 예성민이나 노비를 바탕으로.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곡이라고 하죠. 부곡. 예, 부곡.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부곡이 있죠. 부곡. 근데 우리나라 부곡은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나 고조시대 때 이제 부곡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부곡민들은 물론 이제 고조시대는 참대를 받았지만 양이었죠.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부곡 집단들은 뭐냐면 좀 천민화된 집단들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호족세어 같은 경우에는 그 천민화 집단하고 연결돼 있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 한나라 문화를 이제 볼게요. 자, 한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볼 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금문학과 고문학과 논쟁이야.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금문과 고문을 하기 전에 이게 이제 금문과 고문이 다 한자의 명칭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이제 한문의 변천 과정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자, 한자는 처음에는 은나라 때는 무슨 문자로부터 출발했죠? 각골 문자로부터 출발했죠. 각골 문자. 그래서 이제 있다가 춘추 전국시대 때는 이제 각국이 이제 문자를 이제 만들게 했는데, 그때 이제 문자를 이제 뭐냐면 금석, 그러니까 이제 청동기라든지 그 비석에다 새겨요. 이걸 금석문이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각국의 이제 그 서로 다른 서체를 가지고 이제 그 쓴 금속문들 만들었고, 진나라 때 이제 진나라 원래 글자를 바탕으로 해서 각국의 글자를 통일시켰죠. 소전체로, 전서체로. 그러다가 전환시대 때 예서체가 나오죠. 예서체는 지금도 가끔씩 써요. 이게 그 뭐냐면 좀 약간 예술미가 있거든요. 예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강개토 대왕비도 예서체로 이제 이렇게 쓰여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있다가 그다음 후한 시대 때가 해서체가 나오죠. 해서체. 지금 쓰이고 있는 문자가 해서체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 거쳐서 초서나 행서 같은 것들이 등장하는데, 금문은 이제 뭐냐면 그 예서체를 말해요. 예서체. 그러니까 이제 이 전환 시대 때 금문학파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글자관이나 전환 시대 때 썼던 예서체였었기 때문에 금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고문은 뭘 의미하죠? 고문은 금성문이나 소전체로 쓴 걸 고문이라고요. 네, 그래서 고문학파가 나온 거야. 그래서 이 명칭이 이렇게 갈려져 나간 거죠. 자, 그러면 금문학과 고문학과의 논쟁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진시황의 붕서경영에서 이제 하죠. 그래서 진시황의 붕서경영 결과 많은 책들이 이제 소실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유학자들이 이 선진시대 때 유학, 그러니까 선진은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죠. 춘추 전국시대 때 유학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훈구학풍이 발달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학 경전을 연구하는 경학이 발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 금문경과 고문경이 나오는데, 자, 이때 이 금문경하고 고문경은 이제 그 각각 자기가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자식이 정통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이 금문학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게 이제 진시황이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이제 금방 진나라 멸망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나라가 세워져.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진시황이 붕서 때문에 많은 책이 소실돼요. 그러니까 없어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유학자들 모여가지고 그 뭐냐면 예전 경전을 뭐냐면 다시 복기를 내가지고 이제 쓰는데 문제는 그때 복귀할 때 기억력에 입각해서 쓴 거야 막. 이걸 금문경이라고. 그 당시 쓰여졌던 그 예서체로 쓰여진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금문경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왜 주관적이냐면 기억에 의해서 쓴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똑같은 시경, 서경, 역경 쓰더라도 각각 달라. 그래서 똑같은 시경판이라도 쓰여진 사람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판본에 따라서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글자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 예전에 이제 공자가 그렇게 말렸다. 그 공자의 뜻이 무엇이냐, 그 숨은 뜻이 미연대이가 뭐냐. 그래서 상당히 주관적 의미를 갖다 붙이면서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금문경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시간이 지나다가 공자의 그 집에 담벼락에 뭐가 발견이 되냐면 고문경이 발표돼. 이 고문경은 이제 그 뭘로 쓰여져 있냐면 전서체라는 금성문 글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고문경이라는데 고문경은 이제 이게 진짜다. 예전에 금문경은 기억에서 자기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만든 그 경전이기 때문에 위서다. 그래서 고문학파에서는 이게 고문경을 중시하는 학파에서는 이게 진짜다 하면서 이제 정통성 경쟁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제일 문제점이 춘추의 해석 문제. 춘추에 나온다 누가 세운 거죠? 누가 쓴 거죠? 노나라의 연대기니까 공자가 쓴 거죠. 이 춘추의 해석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금문학파, 공학파가 이제 고문학파가 싸우는데, 자, 금문학파는 공양전을 강조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고문학파는 자전을 강조해. 그래서 예전에 말했잖아요. 춘추는 되게 짤막하기 때문에 거기에 주석을 갖다 붙여요. 이게 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공양전, 자시전, 공랑전 이렇게 세 가지 전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양전을 강조하는 금문학파, 그 다음에 자시전을 강조하는 고문학파 이렇게 있고, 나중에 이 금문학파는 이제 뭘로 연결되냐면 그 우리가 청나라 시대 때 공양학파 있죠. 요거가 좀 연결돼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금문학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금문학파는 한때 사용했던 문제, 예서체로 이제 쓰여져 있던 경전을 위해서 있고, 공양전과 예기를 상당히 중요시킨다. 그래서 이제 주요 경전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청의 공양학에 이제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냐면 작구의 해석, 그러니까 공자의 미연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보이는 글자가 아니라 그 공자가 생각했던 것들을 숨어있는 원래 뜻의 그 밑에 있는 원래 표면적인 내용보다는 그 밑에 있는 숨은 뜻을 밝히는 거야. 미연대인은.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갖다 붙여. 그때마다. 그래갖고 이제 예를 들어갖고 이제 뭐 전환시대 때 같은 참의술로 해갖고 갖다 붙이고 신비주의로. 그리고 또 나중에 공양학은 또 뭐예요? 서양의 사상을 갖다 붙여가지고 뭐 공자의 어떤 숨은 뜻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작구의 해석가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있고, 그 당시에 또 미신적인 성격이 강했다 금문학파는. 그래서 천인상간설도 다 금문학파에 나온 거야. 신비적 성격이 강하고 참의적인 어떤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참의적인 성격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유교 경전을 뭘로 해석한다고 했죠? 음양오행설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게 금문학파다. 그래서 나중에 금문학파 이게 많이 비판을 받아요. 이런 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고문학파는 민간에 존재했던 발견된 그 경전을 바탕으로 춘추시대 때 고문체를 서술된 경전에 의해서 했고요. 자전과 주대를 강조했다. 특히 이제 주대를 이제 강조했다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주대. 그래서 이제 금문경에는 주대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주대가 없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주대는 어디에만 고문학파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주대는 고문학파에서 이제 강조하지만 의외로 이제 후대 여러 개혁책, 금문경이든 고문학파 떠나가지고 개혁하려면 항상 주대를 빌려가다 설명해. 예, 그게 좀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 주대는 왕망이 정치적 이용했죠. 왕망은 금문학파를 선호한 게 아니라 고문학파를 선호했어요. 또 이게 이상하게,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있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고문학파가 청나라 어디와 연결되죠? 고중화가 연결되죠.
그래서 되게 그 나중에 설명했던 이제 고중학 있고 훈구학인데, 훈구학도 이제 금문학파, 고문학파를 중심으로 해갖고 형성된 거지만, 약간 이제 어디에 기울여져 있는 고문학파에 기울여졌어요. 그래서 고문학, 그 다음에 훈구학, 고중학, 이렇게 이제 연결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군문경과 고문학파는 나중에 설명했지만, 서로 이제 유교를 바라보는 관점이 더 다르고, 이걸 봤던 여러 학파들이 또 파생돼 나가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요. 예, 이것은 나중에 청나라 때 제가 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 고문학파, 군문학파. 자, 여기에서는 여기까지만 이제 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전개과정을 이제 보죠. 전개과정을 보면, 자, 전환시대 신나라 때까지 보면, 전환 때까지는 주요 학파가 군문학파야. 군문학파. 그래갖고 이제 군문학파인데, 그 국문학파들은 이제 동준소가 국교할 때 유교는 국문학파였고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국문이 간학으로 유세됐고 고문은 제한으로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고문 경직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공자의 뜻이다 하면서 이제 국문학파 도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고문학파하고 국문학파 간에 이제 논쟁일 때 이걸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게 칠략이라 해갖고 이제 이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선제시대 때인가요? 네, 선제시대 때, 그 당시 이제 국문학과 싸우니까, 그 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이제 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이것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유황이라는 사람이야. 유황. 그리고 유황의 아들이 누구냐? 유응이죠. 유응이 그것을 이제 칠략을 완성시켰죠. 예선 있고, 유응은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고문학파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유황이나 유응은. 그래서 유응은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봉사를 하죠? 누구 밑에 들어가죠? 왕왕 밑에 들어가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돼요. 신라한 때 왕왕의 복구적인 주대 질서를 복귀하는 과정에서 고문이 우대됐죠. 그때 이제 유응을 기용했고, 이때 이제 있고, 다시 후한 시대 들어가면서 다시 뭐가 하냐면 간하고 금문이 우대받아요 또. 그러다가 이제 고문이 민간에 유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한 말기 때 들어가면 이제 고문경이든 금문경은 다 융통한 사람들 등장해. 그 전현이라든지 마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고문경과 금문경을 통합을 해가지고 무슨 학문이 형성됐다? 훈구학이 형성돼요. 그래갖고 이제 경전의 작고 해석을 중시해서 글자나 음이나 뜻을 연구하는 건데, 이 훈구학은 상대적으로 금문경과 고문경 중에 어디에 좀 약간 더 치우쳤냐면 고문경에 치우쳤어요. 예, 금문경.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훈구학은 미신적 요소를 탈피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훈구학 하면 미신적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언제 미신적 요소가 있죠? 금문경. 예, 그 금문경 때 이제 참의설을 가지고 공제 미원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환시대 때, 후한시대 때 왜 간하고서 금문경을 되게 강조했을까요? 그건 뭐냐면 황제의 지배체제를 강화시키는데 고문경보다는 금문경을 이제 더 선호했어요. 왜냐면 고문경은 오늘날은 팩폭이에요. 예, 팩트 폭력이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하는 거야. 까놓고 얘기해. 그냥 진짜 팩트만 얘기해. 근데 그 금문경은 팩트 외에도 뭐냐면 다양한 해석이 갖다 붙이죠. 그러니까 황제 입장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거야. 이걸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자기를 신비화시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도 이제 후한시대 때 금문경들이 이제 너무 판을 치니까 올레트 팩폭보다는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신비하고 뭔가 하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신비주의화가 이제 등장하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후한시대 때 금문경과 고문경의 또 뭐냐면 논의 과정에서 그 당시 이제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백호통이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백호관에서. 그 다음 유교 경선의 해석에 대해서 참의성과 금문경을 중심으로 정리했는데, 이건 금문경 중심으로 했는데, 이게 유학의 신비주의를 반영했다. 그때 백호통이라는 거, 백호관에서 했던 금문경 중심의 어떤 논쟁들을 정리한 책이 백호통이에요. 자, 이것을 정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설 쓴 방고예요. 네, 한설 쓰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금문경이 너무 신비주의도 하고 유교에서 벗어나고 이상한 무슨 천인상선이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등장해요. 후한 시기 때부터. 대표적인 이제
내용이 뭐냐면, 거기 오타가 있는데, 그 우주의 생선이 아니라 생성이에요. 예, 우주의 생성에 대한 합리적 토론. 자, 그래서 이제 유교의 신비주의를 비판하면서 우주의 생성에 대한 합리적 해석을 통해서 사회 모순이나 정치 부패를 비판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왕충의 농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왕충이 쓴 농영에 그 책이 있는데, 천인성선이니 뭐 사후 인간 정신을 다 부정해. 그래서 세계는 모두 기를 구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이와 기에 이른 게 아니라 이건 자연 현상, 그다음에 사회 현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에,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있죠? 이런 것들 물질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뭐냐면 그 이 세계를 지배한다, 결정한다. 그래서 종전에 인간과 자연이 고감한다는 청인 강은설, 상설 부정했다. 그래서 상당히 유물론적인 주장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중국학계에서는 이 왕충은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사회주의자의 선구자다. 왜냐면 기를 이제 물질로 해석해갖고 물질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했죠. 자연현상이나 이런 사회현상의 물질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했고, 그 다음에 신격화된 공자의 맹자 사상을 비판했다. 맹자도 틀릴 수 있다.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중국 공산을 되게 높게 평가받고 있어요. 유물론자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왕부라는 사람인데 장부론을 써서 왕충의 합리적 입장에서 이제 계승하고, 그래서 인간의 주체 행위의 의미를 부여해서 정치 사회상을 비판했다. 왜냐면 인간의 어떤 그 문제는 인간이 풀어야지 무슨 신이 와서 상제가 와서 하늘 푸냐 이런 식으로 이제 있고, 죽창통이라는 사람은 인격신의 천의 개념을 부정하고 하나의 자연상이, 이건 이제 성략과 비슷한데, 보통 우리가 천이라고 하면 그 한당유학에서는 뭘 얘기하는, 상제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 있죠. 그래서 인간처럼 감정을 가지고 있고, 뭐냐면 잘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상을 내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 이제 벌을 주시는 거야. 이게 상제인데, 근데 이제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천이라는 의미가 상제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상제 인격신이 아니라 뭐야, 이죠. 하나의 원리와 법칙이죠. 마찬가지로 이 죽장통은 인격신의 그러니까 상제의 개념을 부정하고 하나의 이제 자연현상을 이해한다. 이 성리학과 비슷한 주장을 얘기했고요. 그래서 인사의 중심의 관점에서 정치의 비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천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문제 인간이 풀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왕충이나 왕부나 중작통이나 다 이 사람들은 이제 종전의 그 근문학파의 신비주의 경향을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뒤 넘어가서, 자, 민간 신화의 발전과 불교의 전례를 보면, 아까 이제 태평도 오두미도가 있죠? 이것이 나중에 도교 사상과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도교 사상이 이제 신비주의와 결합을 하고, 그 다음 비단교를 통해서 이제 불교가 전래됐죠. 후한시대 때. 그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문화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이게 보통 우리가 한자, 한문화, 한인, 이렇게 때 보통 중국을 대표하는 글자가 한자잖아요. 한. 그래갖고 이제 중국 문화의 기틀을 확립했고, 고전 문화를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자, 유교, 뭐 율령, 불교, 이런 것들이 중국 문화에 이제 기반을 냈던 게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언제 완성했죠? 이런 것들이? 4대 요소가? 당나라 때 완성했죠. 근데 기틀은 언제 출발했냐면 한나라 때 출발했어요. 그래서 당나라 때 완성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문화유산의 정리를 통해서 중국 문화의 터전을 마련했고, 그리고 중국적인 한문화의 전파를 통해 동아시아 문화권을 형성하는 데 기반이 됐죠. 그래서 한자, 유교주의, 유교, 율령, 불교 이런 것들은 그 통치 과정에서 정비했고, 그 다음에 조공책본 강요를 통해서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문화가 발달되고 고대 국가가 태동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나라 때부터 출발해서 언제 완성했다? 당나라 때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나라 때 중국 문화의 기틀을 확립하고 형성되는 과정, 형성됐고 이것이 당나라 때 완성됐다. 이렇게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서역 원정을 통해서 비단계 개최 동서문 문화의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268페이지 펴보세요. 268페이지.
아, 잠깐, 이게 268페이지인가? 아이고, 또 제가 잘못 적어 놓은 거네. 잠깐만요. 아, 이게 네, 총괄평가 번호. 268페이지. 아,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자, 다음 빈칸에 가에 해당한 인물과 나에 해당한 학설을 쓰고 이 학설을 바탕으로 둔 한대 경학의 연구학파를 쓰시오. 가는 춘추 공약을 연구한 유학자이며 그의 사상 음양 오행설을 바탕으로 나다. 자, 이 가는 누구냐면 동중서죠. 그리고 거기에 학설은 청인상응설이야. 그래서 청인상응설 내용이 있죠. 하늘은 인간과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은 상스러운 징조를 두고 잘못되면 재앙을 낸다. 이 재앙은 제의설름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게 삼국상이나 삼국 유사에도 많이 나와. 그래서 항상 불길한 그 사실들이 나오면 팩트가 나오면 항상 그 전에 뭐 하늘에서 뭐냐면 그 비가 내린다든지 뭐 이상 가뭄이 된다든지 뭐 등등 이상 불길한 것들이 나타나죠. 그러고 나서 뭐 왕이 죽었다. 다 제의설이에요.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됐고요. 근데 이 제의설, 그러니까 청인상응설이 그 한당 유행에서 보이지만 성리학에서 또 보여. 근데 성리학에는 주체가 이제 기도 설명하죠, 이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면 잘못된 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태풍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 거야. 약간 설명 방식이 좀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나에 들어가 있는 청인상응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가가 속하는 학파는 어디에 속하죠? 동준서가 근문학파에 속하죠? 근문학파가 이제 간학이니까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고 이게 270페이지가 잠깐만 270페이지 1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한대 유학의 특징을 주제로 김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의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획에 들어갈 학설의 명칭과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학습지 아래 읽기자를 통해 한대 유학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가학파는 동준서의 춘추 공양지를 연구하고 천하의 친화 흥맹에 앞서 한대 제의를 권고하려는 뭘 주장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가학파에 속하는 학파는 제의설 해가지고 하니까 근문학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근문학파. 그 다음에 나는 전환 말기 때 유흥이라는 사람이 춘추 자신을 정리했다. 유흥은 이제 왕망하고 연결된 사람이죠. 이거는 고문학파야. 고문학파. 예,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제의를 권고한다는 기획의 학파는 이제 뭐냐면 청인상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이제 그 한대 학생의 명칭과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자, 기획에 들어갈 학생의 명칭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명칭을 쓰면 되는데 기획에 학생의 명칭을 썼고 니은의 내용은 한대 특징 학문 교환. 그래서 공원학파와 근문학파의 논쟁을 통해서 무슨 학파가 등장했죠? 훈과학이 등장했죠. 훈과학의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훈과학은 이제 내용을 보면 경전과 작고 해석을 중시할 거야. 그 다음에 고문경과 근문경을 통합했고 그 다음에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했다. 그래서 홍보학파 이렇게 쓰시면 내용들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287페이지 펴보세요. 총괄평가. 자, 287페이지 7번 문제 볼까요? 7번 문제. 자, 다음 정책의 실시한 배경을 사조 내용을 참고해서 서술하고 후대 밑줄친 그 문자, 그 전에 문자에 쓰여진 경전을 바탕으로 한 학파에 더 중요시 여기는 경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보면 지금 폐하께서 천하를 통일한 흑백의 판별의 기준을 세우자 천하는 한 분의 항주에만 있게 했습니다. 사설의 학문한 자들은 서로 모여 법률과 교육제도를 비난하고 새 법률을 내기만 하면 자신들이 배운 것들 나옵니다. 쭉 이렇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시향제 나오고 쭉 이렇게 권하는데 자,
요게 이제 배경은 뭐냐면, 이때 이제 실시했던 정책들 이제 배경 쭉 이제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분서의 배경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서, 의학 이렇게 쭉 있는데, 그래서 진시황의 법가적 통일 정책 유구에 반대했기 때문에 분서를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자의 통일을 해갖고 하는데, 요때 문자는 뭘로 통일했죠? 예, 소전체, 전서체를 통일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전서체를 바탕으로, 그 다음 그 전에 이제 고문, 그 금속물 바탕으로 한 학파는 무슨 학파예요? 고문학파죠. 그래서 고문학파에서 중요시 여긴 것은 주대와 춘추 자시정이에요. 이거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보시냐면 289페이지 13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좀 약간 응용해서 제가 문제를 만들어봤는데, 자, 다음은 이제 그 한대 유학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박 교사가 작성한 학습지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역사서를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획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니은과 관련된 유학의 문제점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동준서는 가를 연구해요. 또 그래서 근문학파죠. 근문학파는 뭘 강조해? 춘추 중에 뭐 역사서 중에 역사서 쓰니까 춘추 중에 어디를 강조하죠? 춘추 공양전을 강조하죠. 춘추 공양전. 그 다음에 고문학파는 유흥이 뭘 정리했다. 거기에 이제 역사서 쓰다니까 이제 뭐 쓰여 있어요? 춘추 자시전을 쓰면 돼요. 그래서 춘추를 뭐 공양전과 자시전에 따라서 근문학파, 고문학파 이렇게 갈려져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의 청인상설. 자, 청인상설 내용 아까 쓰시면 되겠죠? 황제는 청의 명을 받아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천에 따라 인정을 베푸고 상승의 기운을 보여주고 황제가 무도하면 천재의 제의를 보여주는 징계한다. 이 내용 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당유학에서 천인상설의 내용을 볼 때 그 청인상의 주체는 이제 누구야? 황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누구만 할 수 있는가? 황제가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신하들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보조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분당을 짓고 황제 정치에 간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분당제가 이제 뭐냐면 상당히 무거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역사서 그 기억의 내용 청인상서 쓰시면 되고, 니은은 이제 관련해 있는 유학적 특징. 자, 그래서 이제 그 니은과 관련된 유학의 문제점은 한대 특징적 학문 경향 해가지고 이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여기 유학은 홍보학의 문제점을 쓰시면 돼요. 홍보학은 자꾸 해석에만 치중하게 되죠. 그래서 유기의 철학적 배경이나 사상 같은 거 발달을 가져오지 못해. 자꾸 해석만 하게 돼. 그래서 이걸 반발해서 나오는 이제 학문이 뭐가 되는 거야? 성리학이죠. 성리학은 그 밑에 뭐가 깔려 있는 거야? 철학적 배경이 깔렸죠. 이와 기가 어쩌고 해갖고 자꾸 이제 큰 성리학적인 배경화를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철학적 틀 안에 그런 것들 이제 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을 보시냐면요. 296페이지 26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말 쓰고 기획과 관련되어 중시하는 경제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내용을 서술해보고 무제의 통치체제의 의의를 한 줄에 내서 기술해보시오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무제와 이제 유학자 동준선을 만나면 유학을 간하고 채택한 것에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무제는 즉위의 현량과 문학에 뛰어난 선배를 소집하여 정치와 학문을 함께 노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이걸 이제 예전에 이제 설명을 대책이라고 하죠. 대책. 예. 그래서 대책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준선은 바로 이를 말하는 유학자였다. 동준선은 근문학과 유교의 춘추학을 전공했는데, 춘추학에서 이제 그 말하는 춘추학은 춘추 공양전을 의미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학 음양오행서 이용하여 천인상설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천인상설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제는 유교를 가능해서 통치체의 의지. 그래서 무제 통치의 의의는 그 법가적 황제 지배체제와 유가적 통치인을 정복시켜 중국의 황제체제의 정치사상론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왕패 잡도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요. 자, 297페이지 28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가에 들어갈 책을 쓰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문적 성격을 한 줄에 서술해 보시오. 요 니은의 의미를 말해보고 디귿의 주장 내용을 이제 두 줄에 쓰시오. 자, 호환 때 경학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국문학과 고문학파의 논쟁이 있었는데, 자, 후한 때 백호간에서 그 경전에서 둘러싼 토론회가 있고 그 과정이 어디 체계에 지적되죠? 백곡통이. 백곡통이는 누가 집필했어요? 방고간이 집필했어요. 자, 후한말 때 전혀는 고문경과 금문경, 고문경과 금문경과 금문경. 이게 또 오타네요. 네. 중복된 글자니까 좀 지워주시고. 자, 고문경과 금문경을 통일적으로 해서 시도했다. 그래서 원래 그 정형은 고문경자예요. 고문학파인데, 금문경도 상당히 능통한 사람이야, 이 사람도. 그래서 경전에서 전적에선 고문설에 의존했지만, 집대에선 금문서로 했다. 그래서 이를 훈고하게 한다. 훈고하게 의미를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하는 한국을 훈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완충에 이제 그 경어적 질, 합리적 실증적인 진리를 추구했던 경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금문경의 신비주의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그 누가 왕충의 농영이라는 책을 썼죠. 그래갖고 이제 왕충의 농영은 이제 주요장 내용을 보면 모든 존재가 기로 이루어졌으며 기의 전개에 따라 자연상, 사형상,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 주장하에 인간과 자연의 교감이 된다는 청인 가능성을 부정했다. 요때 기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그래서 이제 왕충은 중국 공산당에서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유물론자. 해갖고 사상사적으로 이제 상당히 의미를 두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요 사람도 나올 것 같긴 해요. 왕충의 농영. 예. 그 왕충이라는 사람의 사상가, 그 다음에 그가 쓴 농영이라는 책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농영은 또 우리나라와 역사와 또 관련된 게 뭐냐면, 거기 동명서왕 있죠. 부여 동명서왕. 그 관련된 내용을 최초로 쓰는 게 농영이에요. 후한서도 있긴 있는데, 후한서 농영 걸 뺏긴 거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역사학 보죠. 자, 이 역사학 부분도 이제 그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요번에는 이제 당나라 역사서가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나오면 좀 아니면 사기는 한서 부분을 다시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역사학의 대표적인 이제 한나라 때 역사가는 사마천의 사기와 방고의 한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이제 사마천을 보죠. 사마천. 원래 이제 여기 사마라는 집안은 원래 역사 천문을 간증하는 거였고, 그래서 이제 사마 집안이 역사 천문을 형상들 보고 이제 그 기록하는 게 주로 그 가문의 업이야, 일이야. 그래갖고 이제 보통 태사정이라고 하죠. 그 사마천을 이제 태사정 왕.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태사정은 천문 관측을 했던 그 지위들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가문 그대로 이어받던 지위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사마담이라는 사람이었죠. 사마담. 예. 그래서 사마담이 이제 그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한번, 한무제의 그 봉성시를 좀 참여시키려고 갔다가 한무제가 노하고 거부했어. 오지 말라고. 왜냐면 한무제 입장일 때 이게 자기도 잘 모르는 걸 하거든. 예전에 주나라 왕실에서 했고 진나라에서 했다고 하지만 이건 수백 년 전이고 기록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가 멋대로 이제 하면 나중에 기록이 남아가고 뒤에 사람들이 평가를 할까봐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그게 천추한이 됐나 봐. 열병을 죽은 거야. 합병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유언을 남겼는데, 이 사람이 예전부터 이제 각국의 이제 예전에 춘추시원국 시대 때 각국의 역사를 정리하고 이제 자료를 데이터를 쌓아놓고 편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합병을 죽으니까 이제 유언을 남겨서 너가 그걸 해라. 그래서 각국의 역사를 통사로 만들어서 편집을 해라.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아버지의 일을 태사를 그대로 벌써 아버지 유언을 받들어서 이제 역사를 막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등 장군의 사건이 터진 거야. 그 이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이 사람이 보병 한 3,000명인가 5,000명 정도 이끌고 그 홍노하고 싸우러 갔다가 홍노한테 막 열심히 싸웠어. 끝까지 한번. 그러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항복을 했으니까 이제 신하들은 이등의 구조까지도 이제 잡아다 노예로 삼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사마천이 나가가지고 이등을 번호한 거죠. 예. 물론 이등하고는 개인적 친분 관계는 없지만 일단은
일행은 이제 끝까지 싸웠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이제 항복한 건데 너무 가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무제가 열받은 거지, 이게. 어디에 토시를 다하면서 내가 죽이려고 하면 명령대로 그대로 듣지.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이들 뭐냐면 사마천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사마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지금 당장 죽으면 안 되죠, 사마천은.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뭐 해야 돼요? 좀, 역사책을 완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이제 사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가 돈을 주는 거야. 속죄. 근데 사마천은 돈이 없죠? 그럼 뭐냐면, 고자가 되는 거죠. 생식기를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다 죽어. 차라리 남자 구실 못하니, 죽겠다. 이렇게 명예를 상실하잖아요. 예. 근데 사마천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 짓을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해서, 이제 일단 사형을 면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사마천은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사대부터 되게 얻어먹었어. 차라리 그 짓 하느니 죽는 게 낫겠다. 안 산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이건데, 근데 사마천은 이제 오직 이제 뭐만 파고드는 거예요. 역사책만 파고드는 거지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여자도 이제 관심이 없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에 갖고 자기의 어떤 아픔을 승화시켜서 이렇게 이제 완성된 책이 뭐냐면 사기죠, 사기.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기는 구성이 기전체로 되어 있다는 거. 이 기전체는 상당히 이제 특이한 건데 예전에 편년체밖에 없었죠. 예, 연대 중심으로. 근데 이 기전체는 주로 인물 중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개인과 인물을 중심으로 통사 형식으로 딱 오제봉기부터 해서 무제크가까지 이렇게 있는데 상황 시대도 있는데 이 상황은 이제 역사 시대가 아니라도 빼버리고 오제봉기부터 시작했어요. 오제는 사망 오제 중에 오제 있죠? 항제, 전옥, 제국, 제순 뭐 이렇게 오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제까지 있고요. 그러니까 무제 시대를 썼다는 건 일종의 근현대사까지 다 포괄한 통사였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전체는 왜 기전체냐? 자, 이 구성에서 볼 수 있어요. 거기 위에 구성이 보이죠? 이 사람은 이제 봉기세가 열전 표서 이거 외워두세요. 봉기는 뭐냐면 이제 자, 황제의 역사야. 황제 역사. 근데 황제의 역사지만 황제 또한 황제 비견된 인물의 또 역사가 있대요. 대표적인 게 이제 항우봉기죠. 항우봉기. 항우는 엄밀히 말해서 황제는 아니었죠. 황제는. 그러니까 세가에 집어넣어야지, 엄밀히. 근데 이 사람을 봉기에다 집어넣었어. 그리고 여우 있죠, 여우. 여우는 이제 누구예요? 유방의 부인이잖아. 근데 여우 봉기를 또 쓴 거야. 그럼 뭐냐면 여우도 실권자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고, 세가는 제후의 역사예요. 제후 역사.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제후에 걸맞는 인물의 역사도 같이 집어넣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진승세가, 진승 원래 열전에 포함되어 있지만 세가에 집어넣고, 공자도 엄밀히 말하면 열전이죠. 그런데 공자 세가에. 그러니까, 진승과 공자의 역할은 거의 제후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가에 집어넣고, 열전은 그냥, 아까 이제 항제나 뭐 제후가 아닌 그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열전이라고 개인의 역사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분야에 뛰어난 인물의 전기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했고요. 표는 연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선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제 적어 놓은 거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시카지 있죠, 시카지. 시카지는 경제와 관련돼요. 이 시카지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혹자는 이제 돈이 없어서 자기가 궁형을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카지를 강조했다 그러는데, 하여튼. 자, 근데 봉기세가 열전 표서 중에 어느 게 제일 잘 뛰어나냐, 그 중에. 그게 봉기하고 열전이 뛰어나요. 봉기와 열전. 그래갖고, 봉기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합쳐갖고 뭐가 되냐면 기전체가 되는 거야. 예,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봉기와 열전이 뛰어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기전체 양식은 인물 중심의 양식이고, 후에 이제 25사대가 중국 정사들 있죠? 중국 정사들은 다 뭘로 구성이 돼 있죠? 예, 요 기전체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고조사라든지 삼국사기도 다 기전체 양식이죠? 예. 자, 일단은 이제 서술 특징을 보면요. 개인의 유형 및 행적, 활동, 공헌 등을 열거하고 종합 비교했고요. 그래서 인사, 인간 여러 가지 생활생활의 연고 성세와 가치 규명했고, 역사를 총괄적으로 기술하고 시대 간 인간관계를 기록해서 가학성과 종합성을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사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통사는 이제 시대를 전반으로 다 훑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구의 25사도 있죠. 기전체 양식으로 썼던. 근데 이 기전체 양식은
사마천의 영향을 받았지만 특징이 뭐냐면 통사가 아니야. 다 뭐죠? 단대사예요. 예. 그래서 방고의 한서부터 해서 다 단대서 끊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미를 구분했죠. 그래서 논찬, 태서공왈, 그래서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공자가 유명한 말이 수의부작. 나는 있는 사실들을 그대로 쓸 뿐이지 없는 말을 꾸며서 만들지 않는다. 그 원칙 그대로 따랐어. 그래서 팩트는 팩트대로 적어놔요. 그리고 나도 팩트 적고 거기에다가 이제 밑에다 뭐라면 태사공왈, 논찬 이렇게 적어. 이건 뭐냐면 태사공은 이제 누굴 의미하죠? 사마천을 얘기하죠. 그래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인 어떤 그 평가를 달리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후대 역사에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 본 조선왕조 실록에도 그게 있잖아요. 팩트는 팩트대로 적고 거기다 뭐라고 해요? 사신왈 이렇게 적죠. 그래갖고 이제 주관적인 의미를 이제 부여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의의를 보면 중국 역사 왕조 정사체의 기본을 마련했다. 기전체 양식을 이제 창안해서. 그래서 보통 왕조 정사체제는 25사라고 하죠. 되게 한 왕조가 망하면 그 뒤에 있는 왕조에서 뭐냐면 역사를 만들어요. 그 전에 있었던 왕조들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25사라고 정사체계에 있는데 이게 다 기준치 양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뒤에 나온 한서 보죠. 자, 방고의 한서인데 보통 이제 사마천의 사기도 가족들이 이제 하죠. 보통 역사를 할 때 집안 개인이라는 거 있지만 집안에서 이제 대대로 집안의 가업을 하는데 방고의 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원래 처음에 반포 아버지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반포에서 이제 이걸 내가지고 했다가 그것을 누가 이어받아요? 방고가 이어받아. 그래서 이 사람이 독서량도 뛰어나고 문장도 은하고 유학에 이제 정통했던 사람인데 이걸 다시 누구한테 하면 거의 이제 하다가 거의 90% 완성했다가 이게 한 10%는 못 썼거든요. 그의 여동생이었던 반소가 이어받아서 완성을 시켜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자가 이제 방고기 때문에 방고를 적어놓은 거예요. 이 방고는 유학자예요. 물론 사기도 쓴 사마천의 유학자지만 이 사람은 더 이제 유학에 깊이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분과 의지를 되게 강조해. 그래서 명분에 맞지 않으면 아예 편제에서도 이제 다 집어넣어. 항제는 항제 역사만. 그리고 일반 사람은 일반 역사만 이렇게 편제시키는 거 하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사마천 사기는 좀 약간 융통성 있죠. 아까 이제 진승이라든지 공자라든지 이런 사람도 뭐예요? 그 열전에 집어넣을 걸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제후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는지 여우나 그 당시 누구야? 항우도 이렇게 한다. 근데 이 사람들 다 이렇게 안 해. 다 열전에 집어넣어버려. 예. 그래서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과 기전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전에 2차 기출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정사서수의 모범인데 특히 단대사. 그래서 한 대만 기록하는 거. 그 단대에. 그래서 되게 이제 한서의 방고는 방고가 살았던 시기 후한 초기 때요. 그러니까 누구의 역사를 기록했겠어요? 전한의 역사를 기록했겠죠. 전한의 역사. 잠깐 거기에 이제 신라의 역사도 끼워놓고. 그래서 이제 사기를 이제 그 구성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구성을 보면 제기를 봉기죠. 해당하는 봉기, 표, 열전, 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사기의 설을 이 전문적 역사서를 지로 수정을 하죠. 헌법, 식하, 천문, 지리 등등등 이렇게 있고 교사는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는 거. 그 다음에 봉기의 정통지리를 확립해서 정통제약만이 봉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왕망은 안 들어가. 왕망 왜 안 들어갔어요? 얘는 찬탈했잖아. 찬탈했고 항우도 봉기에서 제외했어요. 여우도 제외 시켰었어. 다 해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그 왕망이나 이제 항우 같은 거는 이제 어디다 집어넣으면 이제 열전에다가 이제 했는데 주위에 이제 왕망은 황제지만 실제 정통이 없잖아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열전 중에 제기라는 게 있어요. 제기. 이게 좀 약간 특이한 건데 그 외에도 그 열전 중에 제기는 뭐냐면 정치적 격변을 통해 왕이라고 지칭했지만 정통성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제기를 다 편입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특징이 뭐냐면 여기 한대 삭변 정책 제후세의 약화이지만 세가를 따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서에서는 세가가 없어요. 세가. 예, 세가가 없고 뭐만 있냐면 이제 그 봉기, 표, 열전, 지만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열전 다 해. 왜냐면 이때는 세가 두지 않았던 게 뭐냐면 호환 때 그러면 이제 제후왕의 권한이 거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후왕을 쓴 세가를 안 뒀다. 이게 특징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정통왕제와 비정통왕제. 그래서 전왕과 후한 때 혼란기 때 왕이라고 칭했던 자를 구분해서 후한은 후자를 다 열전을 포함시키고 제기 열전을 포함시켰다. 기억을 해두세요. 예, 열전 제기. 그래갖고 다 열전에 포함되고 왕이라고 지칭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항우라든지 왕망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말로는 겉으로는 황제에 칭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황제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열전에 포함되고 특히 이제 제기, 열전 제기라 해갖고 이제 편입해서 서술했다. 그러니까 열전 제기라는 것은 이제 열전 중에 따로 한 부분에서 제기를 둬가지고 이들을 편입해서 적어놓은 거야. 크게 보면 열전이지만 열전 한 부분에 제기를 또 둔 거야. 이런 서술 방식이 후대의 25사에도 영향을 미쳐요. 예. 그러니까 제기에 들어가는 열전 제기에 들어간 사람은 일단 그 당시 살아있을 때는 뭐가 되는 왕이었어, 황제였고. 그렇지만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열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예식으로 따지면 강해군하고 그 다음에 누구죠? 연산군 이런 거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예, 강해군, 연산군. 그래서 열전을 순서 정리해서 이제 그 뭐냐면 잡다하게 꾸며져 있는 사기와 달리 한 사람 반드시 시간수에 따라 열전을 정리했고요. 예, 그래서 한 사람으로 되는 열전은 앞에, 같은 유형의 인물은 합전해서 뒤에, 주변 민족은 끝에. 그러니까 열전은 되게 보면 요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열전 인문의 역사라고 하지만 보통 열전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역사가 있어. 이 사람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 사람의 역사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제 삼국사기에 보면 이제 김유신전 뭐 이런 게 한 사람. 근데 이제 또 뭐냐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류의 역사가 있어. 예를 들어갖고 유협전. 유협전 뭐예요? 그 당시 건달들 세계였잖아. 그러니까 유명한 건달들을 한 열전에 묶어 설명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주변에 있던 민족들도 어디에 집어넣죠? 열전에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위서 동의전 이것도 열전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그 한 사람의 쓴 역사는 열전. 그 다음에 같은 유형은 또 묶어서 유협전 같은 걸 또 두 번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주변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세 가지 열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 자, 서술의 특징은 문체가 중후하고 심이 있으며 내용이 압축적으로 서술됐고요. 그래서 한대 산문체의 대표적인 산문체의 대표적이었고 순열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설 축약해서 편전체인 한기를 서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유교적 대의명무가 정통성을 강조했던.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문이 나왔는데, 자, 아까 집에 나왔잖아요. 이제 항우 같은 사람 있죠. 항우, 여우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기에서는 뭐 어디다 집어넣었죠? 봉기에다 집어넣었죠. 봉기에다가. 근데 가감이 그냥 뭐냐면 봉기 빼버리고 어제 새가다 집어넣고, 열전을 다 집어넣고, 이들이 정통성 없다는 걸 강조해서 제기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야. 제기 열전이라고. 예, 이런 것들 이제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긴 안 나와있지만 농민 반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했어. 농민 반란들. 그래서 이제 좀 깎아내리고 아마 그 전에 정미의 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농림의 난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걸 진압하는 과정을 했는데 사마천상에는 농민 반란 좀 의미는 뒀죠. 그냥 징승 5관에서 징승 어디다 집어넣은 거야? 세가에다 집어넣었잖아. 예, 그런 것들 이제 민초들의 어떤 삶에 대해서 뭐냐면 좀 동정심을 느낀 것 같아요. 사마천 사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도 지금 궁형에 당했잖아. 그래서 고달픔 알잖아. 이 사람은 삶의 고달픔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초들의 어떤 고달픔도 감정이입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방골은 뭐 집안이 땅땅하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거 민초들의 삶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통이나 이런 것들 되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또 그 시대 분위기도 있어요. 왜냐, 그 전에 누가 있었죠? 신나라 왕망이 있었죠. 왕망이 천탈자라고 있었잖아. 그 이시 강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과 비정통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물 묘사 근원하고 자세하며 디테일하고 인물의 개성뿐만 아니라 감정도 재현했다. 그래서 당송이의 고문에도 이제 뭐 영향을 줬다. 이런 것들인데, 요거 내용들 보면, 이거 뭐, 한의 중에도 없고, 동계도 없는 내용을 설명하네.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중국의 사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그 제기, 그 다음에 표, 열전, 지혜 때, 예전에 강의 때, 왜 세가가 빠졌냐? 그 이유 설명해 달라는 거야. 찾아보니까 거기 있더라고요. 예, 세가가 왜 빠졌냐? 하면, 아까쯤에, 이 당시에는 그 제우드의 권력이 확 약화되기 때문에 굳이 세가를 집어넣을 필요 없었다.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좀 정리할 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는 중국의 이제 사서 편찬 방식을 이제 좀 볼게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그걸 이제 보면 기전체 양식이 있어요. 기전체 양식은 뭐죠? 왕, 봉기, 인물, 열전, 뭐 세가, 분야치 이렇게 하고 인물 중심의 역사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 삼국사기나 고조사, 뭐 해동역사, 그다음 중국과 사기 한서 같은 중국 25사 다 기전체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편년체 양식이 제일 오래된 건데, 연대수는 시간에 따라서 이제 쭉 정리된 거죠. 그래서 삼국사 저조, 고조사 저조, 뭐 동국통감, 조선왕조 실록, 춘추 자치통감 다 몰려 구성된 거죠. 연대수 편년체로 구성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자치통감 편년체로 구성된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우리가 실록하면 대표적인 편년체 사서 중인데, 중국에서 실록이 있을까 없을까요? 중국에서 실록이 있어요. 원실록, 면실록, 뭐 청실록 있어. 예. 그런데 이제 그 조선왕조 실록보다는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디테일하지 못하고 양이 적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실록이라는 것은 당대에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기전체에서 25사라는 건 뭐죠? 한 왕조가 끝난 다음에 적은 거야. 이거 좀 구분하세요. 원실록, 명실록, 청실록은 그 한 왕이 죽잖아요. 그 왕이 죽으면 전대왕이 이제 후대왕이 그 전대왕의 업적들을 쭉 적은 게 실록이고, 그다음 우리가 또 25사 해가지고 구당서, 신당서, 성사 뭐 등급죠. 이런 것들은 전에 왕조가 망했으면 그 뒤에 있는 왕조들이 적어놓은 거야. 예. 그래서 초기 때는 이제 수당 이전까지는 주로 개인이 적었죠. 하는 집안이. 그러다가 수당 이후부터는 국사 감수 제도로 해서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이걸 체계화시키죠. 예, 적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 기사본말차는 이제 뭐냐면,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적는 거죠, 사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상공유사인데, 엄밀한 상공유사는 기사본말차가 아니라, 거기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어떻게, 기사본말 유사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상공유사는 특별한 어떤 그 체제가 없어.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 그래서 연료수의 기술 같은 게, 이거는 이제 기사본말체죠. 사건 중심, 어떤 인간관계.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기사본말체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게 뭐냐면 이제 자치통감이 있는데, 자치통감을 기사본말체 정리를 해서 통감 기사본말체 해갖고, 그래서 원추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제 여기 만들었고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 강목책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 강과 목을 불러요. 강은 좀 약간 큰 글씨 쓰고, 목은 작은 글씨 쓰는 거죠. 그래서 강목체 양식을 이제 최초로 만든 게 그 자치통감을 강목체로 다시 정리한 주제의 통감 강목.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뭐, 동사 강목. 이런 것들이 이제 강목체의 대표적인 거죠. 예, 정통 명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 이런 것들 이제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자, 268페이지 표 보세요. 자, 268페이지 11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중국의 언어학자가 항쟁에 바친 글이다. 계획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두 가지 쓰고, 이 학자가 저수한 역사서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어릴 적부터 저는 모든 역사책을 두루 통달했습니다. 제 생각 기존체 형식은 말이 산만하고 많아서 박식한 전문가가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 내용을 추려내야 합니다. 하물며 군주는 수천 가지 업무를 두고 있는데 전대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 해도 쉽게 그 소원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나 자전의 형식을 이어받아 자전은 춘추 자시전이에요. 전국시대부터 5대까지의 연대기 역사 통사를 쓴 거죠. 그래서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자치통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문은 이제 사마강이 자치통강을 만들어서 그 당시 항제했던 신종한테 바치는 글이야. 그래서 자치통감을 이제 왜 만들었냐? 자치통감 간찬 사서가 아니에요. 사마강 개인이 만든 사서예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올 때 뭐와 비슷한 진상국사기 표 있죠?
요거하고 비슷해요. 삼국사를 왜 보고 그리고 왕한테 이런 거 삼국사를 이제 바칠 때 올리는 그런 포문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리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획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기전체를 왜 기전체를 했어요? 봉기와 열전을 그 앞글자를 따가, 그러니까 뒷글자를 따서 봉기 기자와 열전을 전자를 따서 기전체라고 했죠. 요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59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259페이지 259페이지가 아니라 잠깐만 267페이지인가요? 아니 저 269페이지인가? 269페이지 그 옆에 자 여기 있는데 다음 글을 1번 무덤에 답하시오. 이게 원래 역교도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이제 같이 혼합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걸 이제 중국사와 관련된 문제는 따로 편집해서 이제 봤어요. 자, 가는 이제 뭐냐면 징승 5광의 나냐. 이걸 쉽게 알 수 있죠? 왕후장세의 시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그러니까 징승 5광이 처음 말했고, 이걸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 이제 그 무인 정권 때 이제 반란이 났던 만적이 난 때 만적이 얘기를 했던 거죠. 고조사에 있는 내용인데,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당나라 때 완산이 나네, 안산이 난. 그 다음에 다는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 다는 이제 사마천 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한무제 때 어디치는 내용이죠? 고조선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여기 보면 가와 나의 반란의 특징을 대비해서 서술하고 중국 역사상 어떤 의미가 있는지 쓰시오. 그래서 진승 5강의 난과 이제 안사의 난의 특징은 이제 있는데, 요거 다 쓰려면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진승 5강의 난은 이 난은 이제 최초의 농민 반란이었고, 이건 진압당했지만 이걸 계기해서 그 각지의 반진봉기가 유발됐죠. 그래서 그 진날 멸망시 촉진돼가지고, 안사의 난 같은 경우에는 뭐 절도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안사의 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 이제 그거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가의 반란의 주도되는 기수의 사기와 한사 어떻게 차이가 나며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서술하시오. 자, 가는 징승 5강에서 사기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편제됐죠. 그래서 사마천은 사기의 유교적 원칙을 강조했지만 또 실용적 역사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이 무제가 사마천의 또 무제로부터 개인적 궁영을 받았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 이런 개인적 경험 때문에 통치자로부터 억압받는 그 농민들의 사정이나 이런 통치의 포악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 그래서 이해를 했던 거야. 그래서 그 진승을 열전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디다 포함시켰죠? 세가에다 포함시켜갖고 서술했죠. 근데 방고는 좀 달라요. 한서는. 그 당시 이제 신라가 멸망하고 나서 곡바를 집권했던 후한 초기 때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망망이 비정통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거꾸로 유교의 정통성을 강화시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명문적 유교적 도덕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이제 뭐냐면 그 사기의 이제 봉계편이 있던 항우나 여우도 다 열전에 편시키고, 그래서 왕망도 황제인데도 불구하고 열전에 포함시키죠. 제기 열전에 도와가지고 포함시키고, 심승도 당연히 이제 열전에 포함시키고 등등등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가지고 방고는 이제 그 당시 호적 출신으로서 신라라 때 일어난 정미의 나이는 농림의 나이는 농민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진승 5강의 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서술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어떤 분은 뭐 진승 5강의 진나라 역사인데 왜 그 한서에 적어놓냐 했더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왜냐면 진승 5강이 진나라 때 있었지만 그게 한나라 역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유방이 그때 등장하니까 그걸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진승 5강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내가 볼 때는 현재 역사가 맞는 것 같아. 자기의 위치에 따라서 사마천의 사기에도 그 사마천이 이제 사기했을 때 자기 위치나, 그 다음에 방구가 그 자기 위치에서 똑같은 팩트라도 다르게 보잖아, 또. 의미를 두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모의고사에 딱,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예문을 딱 떠올라. 예. 역교동 같은 경우는 이게 예문 만드는 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상당히 굴려야 돼.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만들 때, 그 다른 문제 같은 경우는 뒤에 먼저 만들고 역교동 나중에 빼요.
왜냐면 따로 머리를 굴려야 할 시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으니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죠? 진성 5강의 난이 나올 수 있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3화철 4기와 한세 구성 내용들,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289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아, 289페이지 12번 문제. 자, 다음 자료 A와 B는 중국의 어떤 역사책이다. 내용이다. 자료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 이 책의 사학사적 의의를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이제 그 자료 B의 미추친 인물의 역사를 이 책에 어디에서 편제되는지 말해 보시오. 자, 같은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각국에 따라 세계가 각기 달려서 연대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그 표예요. 열편 해갖고 그래갖고 연대 부분에 관련된 거니까 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뭐 군사, 산천, 귀신, 인간 쭉쭉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전문적 역사서 각 분야 역사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라는 말이 났으니까 이거는 지가 아니라 서죠. 여기요. 방고가 한사가 아니라 삼화천의 사기라는 거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자료 B는 이제 여기 보면 한나라 군대와 제후의 군대는 그들 몇 겹을 포했다. 밤이 되어 다 한왕은 항우죠. 한나라 군대의 사방에 부는 초나라가 듣고 크게 놀랐다. 그래서 한나라 이미 초나라 점령했단 말인가 해서 한나라 군대가 초나라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그래갖고 항우가 일어나 장막에서 술을 마셨다. 이게 해화 전투인데 마지막은 이제 원래 유방하고 항우가 할 때 유방하고 항우가 맨날 항우가 이겼거든요. 근데 막판에 이 전투 때문에 이제 다 깨진 거야. 그때 유방이 이제 항우를 포위하고 나서 그 당시 초나라 병사들 불러서 초관을 부르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사면초관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자, 하여튼 여기에서 유방은 거기 사계에서는 어디에다 집어넣죠? 편제상 봉기에다 집어넣죠. 봉기. 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한서는 열전에다 포함시키는데 그냥 거기에 이제 제기 열전에다 포함시키죠. 자, 그래서 사학설적 의의는 뭐냐면 사기는 여기서 기전체 서술체제는 사기에 대한 기전체 서술체계는 이후에 정사체 25사 서술에 계승되면서 후에 편년체와 함께 역사 서술의 기본이 되었고요. 가학성과 종합성이 있어 뛰어났고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문제를 한번 더 풀어보면요. 300페이지 펴보세요. 300페이지. 300페이지 몇 번 문제? 33번 문제 볼게요. 자, 자료 A의 사서 역사서술의 명칭을 써보고 그 다음에 자료 A의 가와 나의 중에 자료 B의 기억 인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자료 A의 한서 구성과 역사 시기의 서술 차이점을 기술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이제 33번 문제 보면 이제 그 가는 봉기를 의미하고요. 예, 그 봉기 12편 해갖고 이제 있고 나는 이제 10편이 되니까 표가 있고 그다음 다는 세가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열전편에 있죠. 그래서 항우는 이제 여기 명칭은 이제 그 있고 기전체라고 하고 항우는 어디에 속해 있죠? 여기는 봉기에 속해 있죠. 가에 이제 속해 있고 그 다음에 한서의 구성은 사기는 봉기, 포, 서, 세가, 열전. 한서는 제기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지, 표, 열전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가 빠지고 사와 서가 지도 이렇게 변화가 됐죠. 그 다음에 서술식의 차이점은 사기는 통사체인데 한서는 어디만 강조했죠? 전환시대 일대 단대사 중심이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역사학 부분을 이제 끝났고요. 잠깐 뒤에 넘어가서 한해 기술 및 과학 부분을 볼게요.
자, 한나라 때 그 제지술이 종이가 만들죠. 중국 4대 발명품 제지술. 그래서 종이 이전에는 이제 기록 수단을 보면 거기 보이시면 이제 금문, 금성문 있죠? 되게 청동기나 이런 데서 이제 적어 놓는데 이 금성문이 제일 많이 오나나마. 왜냐면 청동기나 돌은 뭐예요? 오랫동안 남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죽간, 백서. 이렇게 죽간 대나무에다 쓰는 거죠. 대나무. 그다음에 백서는 비단에 쓰는 거야. 비단. 예. 그래서 죽간은 가격은 싼데 뭐가 문제냐면 너무 이제 뭐냐면 무거워. 근데 백서는 그 운반이 편하고 보관이 편한데 문제는 뭐가 너무 비싸. 그래서 이것이 이제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거. 가격이 싸면서도 뭐냐면 이게 운반과 이런 것들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생각나서 나중에 종이가 만드는 종이가 가성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동양사 개론에 있는 내용 있죠. 중국은 이제 고대부터 문자 발달해서 이제 일단 많은 기록이 남기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에 대해서 기록한 지료가 고대에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 서사 기록한 수단으로 자유는 대나무나 나무를 깎은 죽간, 목간, 비단을 이용했고 나무로 된 간으로서 책을 만드는 편이라고 했고요. 비단에서 책을 만드는 건이라고 했죠. 그래서 간과 건은 그 뭐냐면 무겁고 가격 또한 비싸서 문자의 기록에 적합하지 못했다 등등인데 나중에 이제 편하고 이제 건이라는 말이 나중에 이제 책을 나누는데 또 이용해요. 편은 이제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1편, 2편, 3편 이렇게 있잖아. 1권, 2권, 3권은 편이 좀 약간 높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건이 좀 낮은 거죠. 그래갖고 그 일단 1권, 2권이라는 거는 한 주제당 이렇게 묶어내는 거야. 그걸 건을 묶은 것이 편이에요. 1편, 2편, 3편. 그 지금 제가 이제 하는 것도 이제 북소년 보면 1편, 2편 있잖아요. 3편. 거기에 건이 있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착안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너무 불편하니까 그래서 쉽게 운반할 수도 있고 가격에 쌀 수 있는 거. 이걸 찾다 보니까 그 당시 후한의 체륜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게 뭐냐면 이 종이죠. 이 체륜은 한간 출신이에요. 그래서 쉽게 필기 자료를 이제 공급을 가능하고 소해야 발달을 촉진시켰는데 이 체륜이 이제 생각하는데 그 빨간 거야. 죽간은 두껍고 비단은 비슷하다. 마지는 거칠다는 생각이 막 있다가 막 이 생각 끊임없이 하다 실험을 하다가 수많은 실패 끝에 섬유질을 종이로 만드는 것을 알아냈죠. 헝겊이나 어망, 나무 껍질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냐면 물에 풀어가지고 부순 후에 얇게 눌려가고 개량된 종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량을 거듭하고 훨씬 깨끗하고 부드러운 종이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오늘날 종이죠. 그래서 이 종이를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발명 하나 때문에 나중에 그 뭐냐면 제후의 지위까지 올라가게 돼요. 예. 한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때 종이는 초창기 때는 체륜지라고 했죠. 체륜이 만든 종이다. 그래갖고 있는데 이 종이는 지금도 계속 쓰이고 있죠. 잘 만든 것 같아. 만약 종이가 없었으면 상당히 불편했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전파 과정은 또 기억을 해도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 사용되고 있다가 언제 전파됐냐면 8세기 때 이슬람에서 전파됐는데 그 전투가 뭐냐 탈레스 전투야. 그때 탈레스 전투 때 그 뭐냐면 그때 이제 탈레스 전투 때 이제 포로 중에 중국인 포로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포로간 중국인 중에 제지공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끌려가고 거기 있죠. 투르판, 사마르칸트, 바그다드에 가가지고 그 종이 만드는 기술들을 이제 알려줘.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뭐냐면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돌아오고 나서 그게 기록이 남아요. 예, 이 사람이 이제 종이를 만들어갖고 전파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중동을 거쳐 거기 지도에 보시면 카이로나 북아프리카 거쳐서 스페인을 거쳐서 다시 유럽으로 전파되죠. 예. 그래서 스페인을 왜 거쳤을까 여기? 스페인은 그 당시 이슬람이 지배했던 곳이잖아. 그래서 그 당시 이슬람 문화가 유럽을 통하는 하나의 경로였어요. 그래서 11세기 르네상스 뭐 이런 것도 요런 통로를 통해 스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확산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탈레스 전투를 계기로 해갖고 널리 확산됐고 이것이 유럽이 이제 13세기 때인가요? 12세기였나? 12세기 정도에 이제 등장했는데 그때 이제 기후에 구텐베르크의 할판 인쇄술과 함께
이제 유럽을 이제 널리 이제 지식을 보급하는데 크게 영향을 줬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종이가 많이 도입됐죠, 중국부터. 근데 우리나라 종이의 특징이 뭐냐면 당나무로 만들어져, 당나무. 그래서 당나무 재질로 만든 거는 거의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예, 중국과 달리 당나무로 만들어졌고. 자, 그 다음에 천문학도 이제 발달했는데, 천문학은 이제 항제가 이제 주로 하는 거죠. 항제가 하늘의 이치를 보고, 알려주는 거고, 달력을 만들 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또 농경할 때도 천문학이 필요해. 그래서 이제 정확한 농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씨를 걷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청인상관서 있죠? 하늘의 제의나 상승 기운을 보려면 하늘을 관찰해야 되나, 이런 것도 있었다. 그래서 무제시대 때 이제 진나 역법을 뜯어고쳐서 태초역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진나 역법이 10월달에 1월달을 보기 때문에 이제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다음 음력 전월을 1월달에 보는 태초역을 만들었고, 그래서 진나 이제 이렇게 전원 말기 때는 삼통역이라고 좀 약간 수정해서 유운이 이제 수정해갖고 썼고요. 뭐 우주관은 뭐 개천서가 혼처서 있는데 뭐 하늘과 땅이나 각각 보시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수학에 보면 주비상경과 구자상설이 있었다. 뭐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거. 예, 쓸데없는 데 파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의학 같은 경우에 항제 내경의 집대성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질병의 진단과 인체 해부 지식, 혈액의 순환 과정들을 이제 했고, 왕망 시대 때 인체 해부도 가능했다. 원래 보통 유교도에서는 인체 해부를 잘 안 해요. 왜냐면 부모님이 물려주신 몸에 칼을 댄다는 게 상당히 불효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했지만 인체 해부도 했고요. 그다음 상황로 장중동이라는 사람이 이제 질병의 여러 증상인 발열을 상황로 인식했고, 뭐 진단과 치료 원칙 같은 걸 제시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신농봉 초공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약제학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침술 같은 것도 행해줬고요. 그래서 이제 각종 한나라 시대 때 유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후한말기 때 한타라는 명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비산이라는 것들을 사용했다는데, 이게 이제 삼국지 연의가 나오죠. 한타가 간우가 이제 한을 맞았잖아. 예. 한을 이제 간우가 한을 맞고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뭐냐면 사용했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지. 하여튼 뭐 이런 게 있다는 건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천문학이니, 뭐, 수학이니, 의학이니. 다만 이제 뭐만 좀 봐두시냐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제지수가 관련된 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무슨 전투를 통해서, 건너갔죠? 탈라스. 그리고 탈라스 거쳐서 저희 중동, 유도 건너가요. 물론 탈라스 전투에 거쳐갖고 갔다는 이론도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하나 가설이긴 하는데, 뭐, 교과서에 그렇게 적혔으니까, 예,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한나라 시대 때 이제 다 끝났고, 좀 쉬었다가 이제 중국 중세사 부분에 넘어갈게요.